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대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이전 시절보다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농업 생산력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판매할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겠죠. 당연히 상공업이 발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에 시장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의 요지에 바로 이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시장이 점차 확장을 해 나가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십자군 전쟁이 있은 다음엔 바로 원거리 무역, 즉 이 유럽에서부터 남쪽이든 바닷길이든 혹은 사막길이든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동양과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는 교육의 루트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옛날 로마 제국의 유적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 때부터 상공업으로 많이 발달했던 도시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의 경우에도 많이 이때 당시에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이 없던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요지에 많이 도시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그 교통의 요지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산적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황화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교통의 요지만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공격을 쉽게 여기서 막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연스럽게 주로 이제 사실상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던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나 혹은 제후의 성이 있는 곳에 바로 이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제후나 혹은 왕이 그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의 성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바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성 바깥쪽에다가 이들은 새롭게 성벽 하나 더 쌉니다. 그리고서는 이 안에다가 여러 개의 가게를 여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가게를 열어가지고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벽하고 바깥쪽에 있는 벽 사이가 이게 좁을까요? 넓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좁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긴 한데 이곳 자체가 되게 좁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도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가 지나갈 때 어깨와 어깨를 서로 부딪히면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붐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곳이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성 바깥쪽에다가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사 막 하고 하니까는 처음엔 막으려고 생각했던 이때 당시 영주,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네?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한테 그냥 장사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게 해주고 얘네들에게서부터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을 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주가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이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 영주나 혹은 그보다 더 상위에 있었던 왕이나 제후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이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당시에 돈 주고 삽니다. 이때 당시에 그 자치권을 증명하는 그 증명 문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특허장이라고 해요.
자치권을 주는 그 문서가 바로 특허청인데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왕이나 제후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영주에게 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자치권을 자기네들이 얻습니다. 얻어가지고서 바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자기네들만의 법을 이용해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점차 그 힘이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도시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도시의 부를 노려가지고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서 직접 그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시들 간에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들에게 대항을 하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했었던 이 도시 동맹 국가들이 바로 피렌체라든가 그 다음에 베네치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독일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시들끼리, 각 지역에 있는 도시들끼리 거대한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체적인 문장까지 사용할 정도로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고, 이들의 군대는 바로 유럽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력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럼 그 도시 내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이제 보호를 하는 상인 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인 조합을 만든 다음에는 이 상인들끼리는 일종의 상도덕 같은 것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두를 판매하는 상인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 물건 값에 대해서 담합을 합니다. 담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두 가격이 원래 100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1000원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들을 이 조합원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죽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조합원들은 그렇게 원거리를 하다가 죽게 되었던 그런 자신들의 동료들의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일종의 협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농산물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수공업 물품 같은 것도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공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을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최대한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팔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그 수공업자들이 같이 이제 또 담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길 때는 예를 들면은 구두가 원가가 100원이면은 이것을 모든 수공업자들이, 구두를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다 같이 바로 상인들에게 넘길 때는 이것을 500원으로 담합을 해가지고서 판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같은 업종들끼리의 이익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의 경우에는 혼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수공업자 길드의 경우에는 혼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때문에 수공업자 길드의 경우에는 물품을 잘 만드는 그 기술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장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장인 혼자서 이 물건들을 다 만들기 좀 힘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장인은 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직인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그럼 나중에 장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장인의 직위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장인의 직위를 못 받는 직인들도 있긴 있었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직인도 기술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때문에 바로 이 장인과 직인 밑에서 그냥 견습생으로 가가지고서 먹고 자고는 하면서 그냥 일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사실상 이제 거의 막노동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도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장 밑에 있어가지고서 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직인이 되고, 직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는 장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럼 이 도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도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장인의 경우에는 도제의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왜냐, 바로 물건을 더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도시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수공업자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장원에서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즉 이때 당시에 영주들은 자기의 장원에 살고 있는 농노들이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농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장원 바깥에는 악마들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서 너희들을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있기만 한다면은 너희 목숨은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이잖아요. 바로 호기심이 많았던 농노들의 경우에는 장원을 탈출한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농노의 입장, 이때 당시 영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탈출한 농노가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농노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때 당시에 그 농노들이 만약에 도시 지역으로 도망와요. 도시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 지역으로 도망을 와서 무사하게 1년 1일 동안 있게 된다고 한다면, 걸리지 않고 1년 1일 동안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도시의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농노에서 풀리게 되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농노들은 바로 이 장원을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도시로 도망가 가지고서 도시민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서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서 몸을 숨기면은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이 이렇게 해체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렇게 농노들이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로서의 이 도시가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과 그 다음에 도시의 성장은 바로 농노가 계속해서 장원에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폐 사용이 증가가 됩니다. 화폐 사용의 증가로 농노의 지대를 현물에서 화폐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농노의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영주에게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를 영주의 직영지에 가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대신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영주에게서부터 빌린 토지를 자기 나머지 날짜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근데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서 영주에게 동방 지역에서 있었던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화려한 것들은 항상 갖고 싶기 마련이겠죠. 영주들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영지에서 나오는 곡식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노들에게 일주일에 며칠 동안 오는 것 대신에 농노들이 생산하는 곡식으로서 토지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농노가 알아서 판매를 하게 해요. 판매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을 영주에게 세금으로 바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노의 지대, 즉 토지를 빌린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영주에게 갖다 받았던 그런 것이 현물에서 화폐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원래 농산물에서 화폐로 변신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농노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 농노가 언제 어디 가가지고서 어떻게 이 화폐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치 물품의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사치 물품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들은 당시에 농노들에게 거두었었던 그런 세금은 똑같이 이때 당시에 걷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영주들도 농노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랐거든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영주는 내가 분명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농노들에게 화폐로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대로 받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받는 지대는 항상 똑같은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영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바로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농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일단은 돈이 급하게 됐었던 이때 당시에 이 영주의 경우에는 바로 하다못해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농노도 있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노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농노들의 경우에는 아예 돈 받고서 풀어주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돈 받고서 풀어주니까 당연히 돈을 한꺼번에 많이 받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농노를 한번 풀어주면은 그 사람 숫자만큼 우리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농노의 숫자가 적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영주의 처지가, 경제적 처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었는데 이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아마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쥐가 흑사병이 병을 옮기는 그런 벼룩이 이제 기생하고 있었던 그런 쥐가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풍토병이었던 흑사병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유럽은 바로 몇 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전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사람들은 주로 영주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농노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농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영주는 적어도 자신이 바로 영양 상태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씻고 뭐 이런 것들, 위생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농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위생 같은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농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농노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농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A라고 하는 장원에 살고 있었던 농노의 숫자가 원래 100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7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3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30명에게 만약에 영주가 너희들 원래 농노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부터 지대를 2배로 올려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던 농노들이 거기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딴 데로 도망가겠죠. 바로 그럼 딴 데로 도망가는 농노들을 다른 지역에 있었던 영주들이 채가면 그럼 그 영주들의 경우에는 자기 영토에 바로 농노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의 농노 쟁탈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때 당시에 이 영주들은 농노들을 서로 한 명이라도 자기 영지에다가 많이 묶어두기 위해서 농노들에게 대우를 되게 잘해주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농노들을 더 억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금액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주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자 참고 있었던 농노들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크리에난이라고 하는 난리가 일어나가지고서 영주들을 다 때려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와트 타일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도가 해가지고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이들은 영국의 수도였었던 런던까지도 함락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바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죠. 중앙집권 국가들이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바로 첫 번째 뭐냐? 왕권이 강화가 되면 교황권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교황권이 강화가 되면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이죠.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교황권이 약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당연히 왕권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중세 유럽 사회는 바로 봉건제 사회입니다. 지방 분권적인 사회예요. 지방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영주 세력들이 이 장원 자체가 해체가 되게 되면서 바로 경제력이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힘이 점차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의 결과 바로 왕권도 같이 힘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비례하죠. 거기다 또 한 가지, 화약과 대포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신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싸우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 기사계급,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직자, 세 번째는 농노, 일하는 사람. 그런데 기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적들에게서부터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화약과 대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총과 대포를 막을 수 있는 갑옷을 갖고 있는 기사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 총알을 살짝만 좀 빗맞으면 그러면은 갑옷에 총알을 맞았다고 하도 이게 튕겨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바로 갑옷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대포를 쏘면 이것을 빗맞았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 안에 이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 살 수는 있었던 그 정도로 강력한 갑옷이 존재는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 총알을 맞거나 대포를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갑옷의 두께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당장 철판을 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말 위에 타가지고 적들과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총알과 대포알을 막기 위해서 갑옷의 두께를 되게 두껍게 만든다? 실제로 어떤 게 벌어지느냐? 바로 중세 이 시대 때의 기사계급들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있었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말 위에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한참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말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갑옷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서 말을 못했거든요.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기사의 효용성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기사의 계급이 몰락을 하게 됐죠. 기사 계급은 사실상 영지를 받고 있었던, 장원을 받고 있었던 바로 영주 계급이었는데, 영주 계급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기사 계급을 옛날에는 자기네들을 보호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사회의 덤터기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또 한 가지, 당시에 도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사계급들이 자꾸만 자기네들에게서부터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도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들보다 더 상위에 있었던 국왕에게 적극적으로 기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왕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국왕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많이 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국왕권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왕은 관료제와 두 번째 상비군, 즉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국왕 직속하에 군대를 꾸려가지고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터졌었던 것이 바로 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었어요. 백년전쟁은 말 그대로 진짜 100년 동안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즉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 문제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던 것인데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바로 이 영국은 그때 당시에 프랑스와 약간 좀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비슷해요.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프랑스의 봉신이었었던 제후의 딸과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영토가 바로 이 딸에게 전가가 되게 되면서 영국 국왕은 프랑스 안에
영토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프랑스 안에 있는 그 영국 왕의 영토는 바로 그 영토를 받았었던 그 봉신이 프랑스의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시행해서 주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프랑스의 왕은 영국 국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국왕, 근데 그 땅을 갖는 건 좋은데 적어도 네가 봉건적인 의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충성 맹세를 해 라고 이때 당시에 영국 국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영국 국왕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왕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왜냐? 당시에 이 영국 국왕과 프랑스 국왕은 이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왕위를 계승했었던 프랑스 국왕은 아버지 쪽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정당한 왕위 계승권에 해당이 됐었지만, 그렇지만 딸에게 왕위 계승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바로 이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왕위 계승권이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프랑스 국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프랑스 군대와 영국 군대가 대판 붙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흑태자라고 불렸었던 되게 유명한 엄청나게 강력했었던 왕의 아들이 바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프랑스 전역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는 프랑스 국왕이 이끌고 있었던 군대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게 됩니다. 박살 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국왕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때 당시에 영국 지방과 프랑스 지방을 같이 결혼시켜 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딱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쪽 집안을 결혼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깐난쟁이 아기일 때 프랑스 국왕과 그 다음에 영국의 국왕이 둘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깐난쟁이 아기가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 거예요. 이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이 영국의 국왕에게 잡히기 직전에 프랑스 국왕의 정당한 황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황태자가 프랑스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영국군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었을 때, 참고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흑태자는 병이 걸려서 죽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기적과 같은 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어떤 시골 농촌에서 어떤 여자애가 기사 갑옷을 입고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국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통받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명령을 들어서 내가 바로 왕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자애가 어떤 한 수도사가 그 사람을 또 같이 데리고 오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약간 좀 의심됐었던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황태자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왕의 자리를 비워두고 자기는 신하 자리에 가가지고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생을 왕의 자리가 있는 곳에다가 앉혀놓은 다음에 그 여자애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서 얘기하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여자애가 자기 동생에게 폐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얘는 하늘에 계신 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쫓아버리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바로 그 자기 동생에게 가가지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자신에게 와가지고서 자기에게 여기서 도대체 뭘 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는 하늘의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당신을 프랑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모든 군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바로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영국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영국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잔다르크는 나중에 바로 이제 그 프랑스 안에서의 그 잔다르크를 시기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의 그런 음모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전쟁 중에 그만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 이 잔다르크는 나름대로 활약을 되게 많이 했었다는 것을
잔다르크의 덕분에 바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영국군을 내쫓아 버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하나로 만들게 되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영국의 왕을 내쫓고서 바로 영국의 왕족 중에 한쪽이었었던 요크가라고 하는 그 가문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족 중에 하나였었던 랭카스터가라고 하는 가문이 서로 왕위를 두고서 미친듯이 30년 동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긴 했었지만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한 30년 동안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마무리 졌던 사람이 바로 이 헨리 7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바로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서 이 사람은 이제 랭카스터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했었냐면 이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서로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영국 자체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헨리 7세는 바로 랭캐스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을 요크가의 유력한 사람의 바로 딸로서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둘이 같이 결혼해서 하나의 왕조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그런 왕조를 이끌어서 우리는 튜더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왕권 강화가 되게 열심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귀족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했거든요. 당연히 그 죽었었던 귀족들의 영토는 왕이 다 가져버렸죠. 당연히 왕권이 셀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이베리아 반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베리아 반도가 있었던 지역에 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후국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건 나라였는데 십자군 전쟁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이교도였었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런 왕조 우마이야 왕조의 후예였었죠. 후 우마이야 왕조 얘네들을 밀어버리고 그리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래서 바로 이제 완전히 그 지역 전체를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재정복 운동, 일종의 다른 의미에서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국왕이었기 때문에 국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왕권 강화가 실제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것의 결과적으로는 에스파냐면 에스파냐, 그 다음에 프랑스면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면 영국, 바로 하나의 나라 단위로 인해 가지고서 국가가 사실상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는 어느 지역의 누구 가문의 바로 백성들이다 혹은 후예들이다 뭐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로 우리는 에스파냐의 백성이다, 프랑스의 백성이다, 영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봉건 귀족들끼리 미친듯이 싸움을 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건 귀족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겠죠. 그들의 영지는 전부 다 왕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왕은 바로 그렇게 얻게 되었었던 그런 영지들을 제후를 파견해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고 그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서 관료를 파견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들 이런 것들을 왕만을 위한 전문적인 국왕만을 위한 군대를 꾸리게 됩니다. 상비군.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도시의 발달 11세기부터 자, 밑줄칩니다. 농업 생산력의 확대. 자, 교통의 요지, 영주의 성곽, 옛 로마의 도시 유적이 발달하게 됩니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 활성화로 화폐 유통이 증가하고 도시가 번영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바로 영주들에게 더 이상 더 많이 뜯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아예 국왕이라든가 상위에 해당하는 제후와 같은 그런 영주들, 이런 영주들에게 동그라미 1번 특허장,
특허장 박스. 특허장을 구입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했었죠? 무엇을 얻었다고 했었죠? 바로 자치권을 얻어 도시를 성립시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도시 간의 동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 베네치아, 피렌체와 같은 그런 도시들과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북유럽 지역의 독일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이 만들어져서 도시 동맹들끼리 활약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드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별표 하나. 길드, 상인 길드와 그 다음에 수공업자 길드로 나뉘어서 다음 줄에 각 업자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드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노의 도망, 동그라미 치고 이것은 여유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치권을 얻은 도시에서 도망했던 농노가 1년 1일을 머물면 바로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표 2개 장원의 해체. 원인은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의 발달, 동그라미 2번 도시의 성장, 동그라미 3번 화폐 사용으로 농노의 지대가 현물에서 화폐, 빈칸에 적겠습니다. 화폐로 변화. 동그라미 4번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키거나, 동그라미 5번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하지만 농민의 지위의 향상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더 울거먹으려고 했었던 영주들이 있게 되자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바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농민봉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바로 자크리의 난, 바로 프랑스에선 자크리의 난, 그 다음에 와트 타일러의 난, 영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반가로 3번이어도 있는데 반가로 4번으로 바꿔주세요. 중앙집권국가의 등장에서는 별표 한 개 반, 배경 동그라미 1번 교환권의 약화, 동그라미 2번 장원의 해체로 인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영주 세력이 약화가 되고, 동그라미 3번 화약과 대포 사용으로 인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기사 계급이 몰락합니다. 동그라미 4번 국왕에 대한 상공업자, 바로 도시민들의 재정 지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얻었던 국왕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관료제, 왕이 명령만을 듣는 관료들을 지방을 파견해 가지고서 통치하는 관료제와 그 다음에 상비군을 도입해서 박스 치겠습니다. 국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대표적으로 백년전쟁. 자,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 문제로 발생했었는데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장미전쟁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영국 내의 왕위 계승권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됐었는데, 자, 헨리 7세 박스. 그래서 두 가문을 나중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랭카스터가의 상징도 장미였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랭카스터가는 붉은 장미, 그 다음에 요크가는 흰 장미. 근데 이 두 개의 가문의 출신에 해당되는 바로 왕자와 그 다음에 공주와 같이 결혼해가지고서 하나의 왕조를 만들게 되었으니 바로 투게더, 같이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튜더 왕조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활발한 해상 활동을 벌이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 중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국왕들이었기 때문에 국왕들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결과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1번 국민의 의식들이 성장하고, 동그라미 2번 봉건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집권 국가 성장.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